지난 30년은 철저하게 일본과 다른 길을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한 경제 영토가 지금 줄고 있고, 또 미국한테는 이제 뒤통수를 맞고 이제 산업을 뺏겨가고 있고, 일본한테는 또 이제 저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있고, 또 내년마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대 성장하면은 일본처럼 갑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 한방. 일본이 온다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판을 흔드는 일본,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이 한일 경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그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기업들의 지향점, 중점을 두는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먼저 짚어보고 한일 간의 기업 간의 차이를 보고 그다음에 한번 이 경제 관계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발전한 과정은 이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했습니다. 하나가 모두들 아시는 한강의 기적. 이 이제 1980년대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궤적이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최빈국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지난 30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의 기적을 거쳤어요. 이 세계화의 기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 30년하고 세계화의 기적 30년의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한강의 기적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빈국이었고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냉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택했어요. 그때는 우리 경제가 진짜 세우만한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만의 힘을 가지고도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속에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일본을 모방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일본 기업이 하는 대로, 일본이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는 대로, 또 일본이 경제개발 전략을 취하는 대로 어떻게든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기업이나 산업 구조가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하다못해 뭐 기업의 운영 시스템까지 일본 기업하고 동일할 정도로 그렇게 유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 1990년대부터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내수지향적으로 그냥 축소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미소 패권 전쟁이 이제 미국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전 세계가 이념과 관계없이 이제 시장이 열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화의 흐름에, 그리고 탈이념화라는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강의 기적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일본을 따라가는 전략이었다면은 지난 30년은 철저하게 일본과 다른 길을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따라갈 건지, 뭐 하다못해 미국을 따라갈 건지, 이거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발전 경로의 차이,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지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게 이제 경제를 주도했던 1980년대에 독일하고 일본이 있었다면 독일도 세계화 전략을 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후발주자였던 우리도 세계화 전략을 썼는데 일본은 그럼 도대체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 길, 독일하고도 다른 길을 가게 된 걸까요? 그게 이제 그 일본이 몰락하는 참 아쉬운 길인데, 일본은 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의 동맹을 믿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동맹을 믿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강세로 바꾸라고 하면은 이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반도체 협정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낮추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들었고, 자동차 수출 규제를 하라 그러면 듣고, 이런 속에서 일본은 엄청나게 이제 경제가 침체된 그런 과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인데 사람들의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내수지향적으로 국내지향적으로 계속 돌아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세계화의 기적일 때는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해외로 나가니까 되네. 그리고 그게 뭐 민주주의 국가든 뭐 독재 국가든 권위주의 국가든 뭐 쿠데타 지역이든 뭐 관계없이 우리 잘하네?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더욱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잘하면서 지금 30년간 속에서는 완전히 일본하고 반대 길을 이제 걸었는 그런 셈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진짜 일본하고 10배 이상 차이 나던 때 거의 비슷해지는 그 상황까지. 와, 진짜 작년에 워낙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2024년 정도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거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4년 이제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꿈틀대는 경제, 일본 기업들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은 그 30년간 정체가 되면서 그 약한 기업,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탈락됐어요. 속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토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이제 일본 경제를 그렇게 리드하는 그런 속에서 또 경영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저금리, 초저금리에다가 엔화 약세까지 이제 갖춰지니까 뭐 최고의 매출과 최고의 이익을 내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됐는데, 근데 이들과 달리 가면서 성장했고 선진국이 된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방향을 턴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 영토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응? 중국에서도 축소되고 러시아에도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또 그 대안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을 다시 한 번 더 뭐 기대보자라고 갔지만은 지금 일본하고는 뭐 수출이 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고, 뭐 미국이야 뭐 저 웰컴하고 가면서 우리가 뭐 132조나 미국에 투자하지만은 132조를 투자하면 일자리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일자리를 뺏기는 거고, 이게 산업 공동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산업 공동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일자리 뺏기는 걸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어한테는 또 이제 저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원래 우리가 소부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일본하고 협력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소부장을 버리고 일본의 소부장하고 협력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로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은 일본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엄청나게 우리 발전의 길을 갔는데, 최근에는 그 발전의 길에서 지금 유턴하면서 점점점 이제 어려운 길로 빠져들어가니까 경제계도 이제 사실은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이 정부가 이제 탈중국 선언했을 때 그 대한상공회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탈중국 안 된다라고 이제 경제계로서 첫 목소리를 냈다가 올해 다시 한 번 더 탈중국 안 된다. 우리의 경제 영토에서 중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내지만은 아직 이 목소리가 이제 골고루 퍼져나가고 있지는 그런 못한 상황인 거죠. 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건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이 지금 자국 경제 지키기 나서면서 자국의 기업들의 공장도 자국에 지어라. 남의 나라 공장도 다 뺏어와서 다 우리 땅에 지어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여기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국 산업 우대한다 그러면서 일본판 IRA를 준비하겠다는데 이것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판에 흐르면은 통상국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제일 먼저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 IRA법, 반도체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노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조금을 특정 나라가 주기 시작하면요,
다른 나라도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해가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유럽도 그럼 우리한테 들어와라 보조금 줄게. 그럼 일본도 보조금 줄게 들어와라 이 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세계 경제를 엄청나게 위축시키는 겁니다. IMF 총재 같은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가 중국하고 동네 싸움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다. 그만해라. 너가 이렇게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은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간다. 서로 보호무역지를 서로 하니까 그렇죠. 대공황 직전에 그러다 세계 대공황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IMF 수장이 그걸 이야기했다면은 우리나라처럼 통상국가로 성공한 나라도 발언을 해야죠.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 통상국가로서의 최고의 규범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지 않고 미국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것도 가장 패권을 갖고 있는 가장 리더십이 강하다는 국가가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EU도 보조금 주려고 하고 일본도 보조금 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3세계라든가 중견국가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해라. 너희들은 선진국 이익에 맞추면은 지금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 G20 인도가 한마디 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아프리카 나라 이런까지 다 동참시켜가지고 선진국 너무 뭐하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서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일본을 이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좀 많은데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받고 영국한테 수탈을 받았던 아일랜드가 아니 여러분 진짜로 아일랜드가 1인당 GDP에서 영국을 2배나 앞섰거든요. 이게 그냥 적당히 조금 앞선 게 아니라 영국의 2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훨씬 더 고통받았던 아일랜드도 되는데 한국이 이길 수 있었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24년에 앞설 것이다.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진짜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유명한 곳들에서 한국이 앞선다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이제 쏙 들어갔는데 한 진짜 억울한 게 한 1, 2년만 더 똑같이 나갔으면은 1인당 GDP를 한번 앞서 보는 거였는데 요게 한 2년을 못 참고 지금 우리가 지금 GDP면에서 올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GDP 성장률에서 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움츠렀지만 다시 뛸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숨만 나오는데요. 사실 작년 4, 4분기부터 일본에 추월당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25년 만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쇼킹한 건가 하면은요. 지난 30년간 우리는 세계화의 기적 속에 일본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이 되었던 결과로 2015년에 평균 임금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평균 임금이 넘어서고 실질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은 이제 2019년 전후로 이제 넘어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30년간 정체가 되다 보니까 또 소득도 줄고 실질 임금도 줄다 보니까 일본에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원래 한국의 이제 실질이 아니고 명목 1인당 GDP도 일본하고 역전될 거다. 네. 앞으로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다. 우리는 2% 정도 성장할 여력이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2.3% 내지 2.5%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역전당하고 난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0.5% 내지 0.8%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거거든요. 정책 방향이 틀어지면서 작년 4, 4분기에 일본한테 역전을 당했고요. 이대로 하면은 지금 이제 박종훈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재역전할 그런 위기인데 벌써 위기 징조는 작년 4, 4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위험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1.4% 또 이게 지난 70년 사이에서 그 5번밖에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지금 글로벌 IB들은 한국이 1%대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1% 성장하는 거예요. 오, 70년 만에. 70년 만에. 이거는 네. 우리 경제 성장하고 뭐 한강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을 다 통틀어 가지고 2년 연속 1% 성장은 처음입니다. IMF 외환위기 그 엄혹한 시절에도 또 이런 일이 이런 없었는데. 일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국제기구가 전망할 때마다 다른 나라 성장률 다 올릴 때 한국만 낮춰놓고,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도 발표할 때마다 한국 것만 더 낮아져요. 그래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점점 더 어둡게 보는 이 상황. 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장기 침체처럼 우리도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간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경제 역사를 워낙 오래 연구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30년간의 한국의 이제 경제 발전의 쾌적, 그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 산업들의 경쟁력 이걸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저성장을 안 가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도 책으로 냈고 또 기업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자문도 하고 하면서 일본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이제 저 자문도 하면서 지난 30년간 일본하고 다른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제 경제가 유턴하면서 갑자기 이제 2%대 그 순항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 1.1%대로 추락하고 또 내년마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대 성장하면은 일본처럼 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막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가장 이제 걱정이 최근에 너무 이념 광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데올로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념은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뭐 좋다. 뭐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해라. 근데 경제는 너무 이념이 과잉되면 안 됩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 위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뭐 이념도 넣을 수는 있죠. 넣을 수는 있지만은 경제라는 거는 원래 이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고 여기에는 돈 버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국민 소득을 높이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념 과잉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 부분만은 이념은 조금 옆에 두고 철저하게 국익, 실용, 이익 이런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은 되는데 저는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게 이념이 들어오고 경제 운영에조차도 이제 이념 잣대를 들이대면서 뭐 탈중국 해야 된다라도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흔들리면서 일본 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곡점에서 좀 더 이렇게 실용 위주의 경제 정책, 탈이념 중심의 경제 정책을 경제만이라도 경제만이라도 제발 경제만이라도. 네. 자,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김현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